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세청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전수검증을 착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전 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었죠? 병원장님 얘기가 나왔죠. 병원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설립된 법인에다가 광고료를 지급해서 그 돈으로 번 법인의 돈을 가지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자녀가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한 가지를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애초에는 부동산 업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명의로 편법 증여를 해서 또 하나를 사고 자녀 이름으로 또 편법 증여를 해서 여러 가지를 사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가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2017년 8월 8.2 대책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가족법인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현물 출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인으로서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사례 2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속적인 갭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아파트를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한 채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한 채를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하나를 손해보고 팔아야 양도세가 없다라는 걸 착안해가지고 남한테 손해보고 팔 수는 없고 자기 아들이 세운 법인에다가 가족이 세운 부동산 법인에다가 저가로 매매해서 고의로 손실을 본 다음에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택 남은 부분에 대해서 팔게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케이스. 국세청을 바보로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던 부분이 있고요. 사례 4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부동산, 이게 제일 많이 하고 최근에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일 거예요. 부동산 법인 설립한 다음에 이걸로 하나, 두 개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시세 차익 내고 팔고 법인세 내고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40억짜리 한강변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고 거기서 자기 가족들 살고 뭐 10억짜리 외제차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억짜리 외제차를 샀대요. 그래서 하나씩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면서 가능해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선행 작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세율이 개인일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세 차익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세율 6%부터 기본 세율인 42%까지의 세금을 내는데 중과를 거치게 되는, 중과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여기에다 플러스 20%, 그러니까 한 6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3주택 보유자들, 5주택 보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60%까지도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착안을 한 거죠. 야, 법인으로 사면은 10%에서 20%밖에 세금을 내지 않아. 너무 산수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애석하게도 여기다가 플러스 10% 세금은 더 붙는데 그렇게 해봐야 20% 30%밖에 안 되니 이 차이가 한 2배 차이 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여기 이제 띄워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억의 수익을 양도 차익을 냈다라고 했었을 때 개인은 50%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려운 말인지 적용하지 않고 조정지연 10% 가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50% 가세된다라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0억의 양도 차익을 내면은 소득세 5억 내고요. 5억이 남으니까 5억 마음대로 써도 국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5억 내기 싫은데. 그래서 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세금 내는 거예요. 3억 정도 세금 내죠.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30%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해 목적상 단순하게 심플하게 5억 낼래 3억 낼래 바보 아니면 3억 내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했다 이거야. 근데 그랬더니 7억 남는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국세청이 어떤 부분을 천명한 거냐면은 배당소득세 언제 저거를 강제로 내냐면은 이 부동산 법인을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폐업 내지 청산이거든요. 이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최고 세율이 건강보험료 포함하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럼 3억 5천 내고 나면은 실질 3억 5천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 옮기기 좋아하는 분들이 저 위에 있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비교한 거야. 그러니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의문점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세무사님 왜 바보 같은 얘기를 하시죠? 비용을 쓰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쓰면 되죠. 네.
해서 뒤에 짜잔 해서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을 3억 쓸 수도 있고 3억 쓴다고 얘기했다. 어떤 분이 얘기해. 나는 10억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한강변에다가 아파트 사놓고 뭐 리스 한 10억짜리 차, 난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억짜리 차량을 리스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 또 100% 만들어가 다 비용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무조사 걸렸잖아요. 아름답게 추징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 그거대로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개인일 때는 10억이라는 게 남고요. 법인일 때는 7억이라는 게 남으니까 아까처럼 50% 가세하면 5, 이쪽은 한 30% 가세하면 2억 1천. 그래서 이 유불리 차이가 한 2억 9천 정도는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배당 소득세 50% 낸다니까 좀 진짜 저걸 좀 해야 되는데 저거까지 딱 적용하고 나면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네요. 이 작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이 표에 의해서 보이게 되겠죠. 세무사님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배당소득세를 50%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불균등 배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맞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맞았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클리어하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세무사님하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세 번째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해를 좀 보시고 오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배당 소득세를 50%까지 끌고 가지 않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뭐 전회차에서 나왔었는데 세무조사 나오는 법인들이 어떤 법인들이냐면은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제대로 가세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난 배당 소득세를 낸 적이 없는데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적절하게 배당 소득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20%가 나오게 배당하는 방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배당 금액을 좋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 국세청의 로직의 방식에 의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50% 과세를 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비용에서 3억 정도 베이스의 비용 처리하고 밑에 배당 소득세를 한 2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 법인이 유리하네요. 짜자잔. 네. 이때는 어떤 거를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위에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과 싸워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거 하나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배당 소득세 20%만 냈었을 때 국세청에서 이거 물어옵니다. 왜 20%밖에 가세하지 않았어요? 우린 차등 배당을 해서 그런데요. 차등 배당이 다 가족끼리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막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물어보세요. 하신 분한테 막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네 번째. 비용을 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 처리하는 거를 호화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지난 시간에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튜버 중에서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외제차 많이 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법에서 정해진 거는 1,000만 원, 1,500만 원, 1년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업무 사용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거를 업무적으로 인정해달라. 근데 부동산 법인을 하면서 내가 임장 다니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365일 그 차만 타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업무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인정 안 되는데 어거지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책임 문제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세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납세자의 책임이고요. 그러니 이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안타깝다. 네. 이런 세무사님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용을 한 5억 정도 넣을 수 있는 거는 근거에 맞는 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비용 5억 정도 처리하고 배당 소득세를 한 20% 정도로 가져가고 그 이외에도 솔루션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이 시간에 다 오픈해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요 정도까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6억 8천이라는 세후 수익이 남게 되는 법인이 유리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례 1, 2에 대해서는 법인이 불리했고 오히려 사례 3, 4에 대해서는 법인이 유리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본인 스스로가 자꾸 쳐져야 돼요. 이거를 자꾸 물어보면 그 사람은 된다고 하겠지. 세무사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된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률이 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솔루션이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솔루션은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어느 범위까지 세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원장님께서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어떤 회사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 비용, 뭐 광고비 등등 이렇게 적격증 비용으로 지출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세청이 인정해주냐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국세청은 향후 계획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이런 탈루행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대요. 왜냐면은 이 정권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잡고 싶어 안 달랐잖아요. 근데 웃기라도 하듯이 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아예 변칙 부동산 거래 탄루 대응 TF팀을 만들었대요. 내 얘기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를 이미 띄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5개청, 5개 지방청,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신종 탄루 수법에 대해서 이미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통보 자료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국토교통부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번에 지금 나오잖아요. 임대사업자 그거 왜 하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금 별로 안 나옵니다. 한 분당 거의 한 100만 원 나오던가요? 제가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아주 큰 주택이 아닌 이상은 100만 원 고작 걷어들이려고 국세청이 그렇게 해란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부하고 합심해가지고 자료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국세청에다 싹 다 뿌려주면은 국세청에서 다 분석한 다음에 쫙 하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확대되니까 법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개인이 됐던 내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이거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요. 그게 기대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되나 잘 보자 뭐 방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무사분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면 좋겠고요. 무분별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간이 자꾸 찌푸러지는데 오늘 좀 하나는 사례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터지고 나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상담도 제대로 받으시고, 뭐 사실 나는 모르겠어. 이거를 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그대로 챙기시면 되는 부분이지만은 세금은 50%까지 갈 수 있잖아요. 가산세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한 대다수를 다 토해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재수 없으면은 걸리면 뭐 교통사고가 똑같잖아요. 내가 음주운전해도 뭐 사고 안 나면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의 제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챙겨서 하시고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겁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한 주에 한 개 영상은 꼭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